언니는 이혼 후 귀촌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 해안 마을은 낮엔 고요하고 밤엔 어두운 곳이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그 언니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도시에서 지친 삶을 내려놓고 바다 근처에서 한 달만이라도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결정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첫날 밤부터 나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언니는 어릴 적부터 과묵한 사람이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화가 나도 웃으며 넘겼다. 그런데 지금의 언니는 뭔가 달랐다. 낮에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된장찌개에 나물을 묻혀 내놓는 소박한 여자인데 밤이 되면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문 앞을 서성이며 전화를 확인했다. 그리고 정확히 밤 9시가 되면 언니는 입고 있던 바지를 갈아입고 향수를 뿌렸다. 그 향은 낮에선 느껴본 적 없는 짙고 무게 있는 향이었다. 처음엔 몰랐다. 그냥 잠깐 마실 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언니는 9시 반쯤 마당을 가로질러 조용히 사라졌고 10분 뒤쯤이면 시골길 아래쪽에서 트럭 한 대가 올라왔다. 어두운 골목을 헤치며 언니를 태우고 지나가는 낡은 트럭.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트럭에 올라탔고 조수석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한 밤을 깨트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누군가 언니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저 옛 친구거나 동네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트럭은 너무 자주 왔고 언니는 한 번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같이 가자고도 하지 않았고 다녀올게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됐고 언니가 사라진 밤이면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문득 이상한 걸 깨달았다. 트럭을 타고 돌아온 언니의 뒷덜미엔 손자국이 있었고 샤워 후 세탁기에 들어간 그녀의 속옷은 매번 흙먼지와 함께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옷엔 내가 모르는 색깔의 립스틱 자국이 은은히 남아 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무얼 보고 있는지도 내가 뭘 느끼는지도. 단지 그 트럭이 돌아올 때까지 불을 끄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언니는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문을 열고 들어왔고 손톱 사이엔 언제나 시멘트 가루가 낀 것처럼 회색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언니를 따라 나섰다. 몰래 슬리퍼를 신고 뒷문으로 나와 언니의 그림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었다. 멀지 않았다. 마을 어귀 오래된 간이 창고 앞에 언니는 멈췄고 그곳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그런데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의 실루엣. 그 키, 그 어깨, 그 걸음걸이. 나는 숨을 삼켰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그건 내 남편이었다. 순간 내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언니는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고 그는 익숙한 손길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나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언니가 그의 입술에 닿기 직전 고개를 젖혀 웃는 그 장면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 남편은 나와 있을 땐 그런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트럭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뒤늦게 숨을 쉬었다. 내가 그동안 지켜봤던 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언니는 매일 밤 내 남자와 같은 트럭에 타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잠들지 못했다. 언니와 남편이 함께 떠난 후 마당으로 스며든 트럭의 타이어 자국을 몇 번이나 밟아봤는지 모른다. 새벽녘 돌아온 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나는 거실에서 라면을 끓이며 그 소리를 들었다. 언니는 나를 보곤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물었다. 안 자고 뭐해? 출출했어? 그 말에 나는 라면 국물을 들이켰다. 맵고 짠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니의 목덜미엔 아직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했고 그 향이 코끝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내게 다정하게 굴었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고 밤엔 내 옆에 누워 팔을 내게 뻗었다. 나는 그 팔을 거절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체온을 다시 느끼며 확인하려 애썼다. 내가 알던 그 손이 맞는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지. 그런데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나는 문득 어젯밤 언니의 허리를 끌어안던 그의 팔을 떠올렸다. 그 팔이 지금은 내 몸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차라리 구역질 났다. 나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나는 트럭을 기다렸다. 매일 밤 언니의 그림자가 대문을 나서는 걸 지켜보며 그 트럭의 라이트가 골목을 비추는 걸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트럭을 따라갔다. 언니가 탄 트럭은 바닷가 방파제 쪽으로 향했다. 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고 트럭은 외진 컨테이너 하나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컨테이너 안에 켜진 희미한 불빛, 그리고 깜빡이는 전등 아래로 실루엣이 움직였다. 그의 셔츠가 벗겨졌고 언니는 웃으며 그 위에 올라탔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너지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뭔가가 멈췄다. 눈물이 났지만 이유는 모르겠고 몸이 떨렸지만 춥지도 않았다. 그리고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언니가 나를 보고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날 바라봤다. 조용히 오래도록.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 왜 그래, 미쳤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 봤어?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붙은 모래를 털며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언니는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 사람 왜야? 대체 왜 내 남편이야?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내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였어. 나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게 다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다야. 너도 언젠간 이해할 거야. 남자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 다만 그 남자랑 같이 타는 트럭 안에서 잠깐이라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 언니는 내 옆을 지나쳐 다시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트럭은 돌아오는 길에 내 옆을 지나쳤고 조수석 창 안으로 언니와 남편의 실루엣이 함께 비쳤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내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내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언니는 내 남편을 뺏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밀어낸 거였다. 그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벌거벗은 내 몸, 퀭한 내 눈, 부은 입술. 나는 천천히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그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언니가 타는 트럭이 있다면 나도 탈 자리를 만들면 되지. 나도 누군가와 같은 트럭에 같은 밤에 올라탈 수 있어. 나도 언니처럼 뜨거워질 수 있어. 그날 이후 나는 언니와 마주치지 않았다.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먼저 다가갈 용기도 없었다. 그냥 우리가 서로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대했다. 마당 텃밭에 물을 주며 웃었고 내가 끓인 국을 먹으며 맛있다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을 피하는 느낌. 내가 말을 걸면 짧게 웃고 다른 데를 보며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늘 내 옆에 누웠다. 나는 그 팔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젠 정말로 그 체온이 낯설었다. 한 번 다른 사람과 함께한 살결은 다시 내게 돌아와도 나와 닿지 않는다는 걸. 그가 나에게서 빠져나간 순간보다 내가 그를 밀어낸 지금이 훨씬 더 깊이 다가왔다. 대신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시계가 밤 9시를 향할수록, 언니의 방 불이 꺼지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그 트럭은 여전히 왔고 언니는 여전히 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트럭이 언젠가 나를 향해 멈춰서길 바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다. 내게도 손을 내밀어 주길, 나도 그 조수석 문을 열고 타보길. 그게 미친 짓이란 건 알았다.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한 번쯤 뜨거워지고 싶었다. 언니처럼. 그날은 장날이었다. 읍내 시장에 들러 채소를 사고 옷가게 앞을 지나치다 누군가와 마주쳤다. 건장한 남자, 묵직한 어깨, 낡은 모자. 그가 내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마을 방앗간 사내였다. 언니가 가끔 들른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부인,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은 내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살짝 웃었다. 혹시 밤에 잠 안 오시면 방앗간 불 켜져 있을 겁니다. 저는 늘 거기 있어요. 언제든 오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니만 트럭에 타는 게 아니었다. 나도 어딘가에 태워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언니가 집을 나서고 트럭이 골목을 비쳤을 때 나는 무릎까지 내려온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방앗간은 언덕 아래에 있었고 불이 정말로 켜져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밀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줬다. 방 안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묵은 곡물 향이 섞여 있었고 묘하게 안도감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말했다. 나 그냥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언니의 트럭 속 남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뜨거운 불이 아니라 오래된 불씨처럼.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안겼다. 내가 먼저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숨이 가라앉고 눈물이 스며들고 입술이 떨렸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강요도 없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엔 자극도 소유도 아닌 그저 위로 같은 게 있었다. 내가 트럭 대신 들어선 곳은 방앗간이었다. 그리고 그 방앗간 안엔 언니가 모르는 내가 있었다. 언니는 모를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등에 안겨 밤 공기를 들이마셨던 그 순간을.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언니가 문득 내게 말했다. 요즘 밤마다 집 비우시던데 나랑 같은 버릇 생긴 거야?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난 좀 더 고소한 데가. 밀가루랑 기름 냄새 나는데. 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짜 자매네. 같은 마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여자답게.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용했다. 아니, 겉으론 그랬다. 언니는 여전히 밤마다 트럭을 탔고 나는 밤마다 방앗간을 향해 걸었다. 우리는 서로의 발자국 소리를 알고 있었다. 어느 방향으로 사라지는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모른 척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을 거다. 내 옷장의 향기가 달라졌고 샤워 후 나오는 내 몸에서 익숙하지 않은 잔향이 맴돌기 시작했는데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손을 붙잡았다. 간만에 우리끼리 술이나 마실까? 나는 잔을 내밀며 그를 바라봤다. 술은 썼고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는 내게 말했다. 그 사람 누구야? 나 말고 너 웃게 하는 사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언니는 어때? 잘 웃지? 그는 잔을 비우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내 눈을 똑바로 못 본다. 시선을 피하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이미 떠난 마음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남자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고 새벽이 되어 나는 다시 밖으로 나섰다. 방앗간 앞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밀가루 자루를 정리하던 손끝이 멈췄고 내가 들어서자 조용히 물을 내왔다. 오늘은 피곤하실 텐데 굳이 오셨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냥 이 냄새가 좋았어요. 말없이 곁에 있는 그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끌어안았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이젠 그 어떤 저항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릎에 앉아 목을 감싸며 말했다. 나 이대로 안 가면 안 돼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내 귓가에 속삭였다. 어디든 괜찮아요. 여기 있어줘요. 우리는 조용한 기계음과 고소한 기름 냄새 속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안았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트럭 소리를 듣지 않았다. 언니가 떠났는지 오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있는 방앗간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마주친 언니는 내게 물었다. 어제 트럭 안에 나 혼자 있더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난 다른 데 있었어.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 말이 모든 걸 정리하는 암호처럼. 그날 이후 우리 둘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언니는 더 화장을 짙게 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담백하게 웃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었다. 이 집 여자들이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조용히 우리를 피해 걸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여긴 여자들이 무서운 동네야. 밤마다 누굴 태우러 오는 차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우린 모두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남자.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샜다. 바닷바람이 골목 끝에 쌓인 먼지를 휘날리고 마당에 화분이 넘어질 정도로 세찬 바람이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밤이 기다려졌다. 방앗간 남자는 낮에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오늘은 따뜻한 술 준비해 둘게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손끝을 꼭 쥐었다. 낮에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김치를 담갔고 저녁이 되자 손에 묻은 마늘 냄새를 씻어냈다. 샤워 후 옷장 앞에서 망설이다 여름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얇은 남색 원피스를 꺼냈다. 가슴선이 깊고 허리선이 드러나는 옷. 예전엔 남편 앞에서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옷이 입고 싶었다. 내 안에 오래 감춰뒀던 여자의 모양이 그 옷 속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생했고 입꼬리는 아주 작게 올라가 있었다. 밤 9시. 익숙한 시간. 언니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거실 커튼 틈 사이로 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붉은 립스틱, 치마 위에 걸쳐진 얇은 스웨터, 그리고 그 눈빛. 그 눈빛은 오래전 내가 알던 언니의 것이 아니었다. 언니도 나처럼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대문을 나서고 10분 뒤 나도 슬리퍼를 벗고 신발을 신었다. 방앗간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내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방앗간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정말로 따뜻한 술을 데워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찻잔에 담긴 막걸리와 함께 노란 담요 하나가 소파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담요를 무릎 위로 덮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사이인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받는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건 언니의 트럭 안에서 들렸던 숨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방앗간 안의 숨결은 더 천천히, 더 깊게, 더 오래 나를 채웠다. 우리는 오래도록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했고 그의 손이 내 등줄기를 따라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나라는 여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속삭였다. 나 언니가 무서워요. 나보다 너무 먼저 깨어났던 사람이라.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누님도 무서워요. 당신이 더 뜨겁다는 걸 그분도 이제 알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팍에 입을 맞췄다. 나도 뜨거울 수 있다는 걸 이젠 그 누구보다도 증명하고 싶었다. 그 순간 방앗간 창문 너머로 트럭의 불빛이 비쳤다. 트럭이 방앗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언니가 타고 있을 트럭. 그 안에서 그녀는 나를 보았을까? 내가 무릎 위로 담요를 덮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다 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언니도 내가 봤던 걸 본 적 있다. 서로의 밤을 훔쳐본 여자들. 그리고 이제 우린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언니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마당에서 마주쳐도 입꼬리만 올렸고 눈은 웃지 않았다. 어느 날은 트럭이 오지 않았고 또 어떤 날은 언니가 혼자 나가 걸어서 돌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 트럭이 언니를 버린 건지 언니가 트럭을 버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제 언니의 밤이 혼자가 됐다는 거였다. 대신 내 밤엔 누군가가 있었다. 나를 안아주고 바라봐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남자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우리 둘이 각자의 밤을 어떻게 보내든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방앗간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언니가 그 앞에 서 있었다. 맨발,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에 핏발이 선 얼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도 언니처럼 밤이 되면 달라지는 여자니까. 언니가 방앗간 앞에 선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걸 느꼈다. 아니, 두려움이라기보단 인정할 수 없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 내가 먼저였고, 내가 더 오래였고, 내가 깊게 들어갔다 믿었을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빼앗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언니는 나를 노려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하나로 충분히 전달되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았다.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언니는 낮에도 화장을 하고 바깥에 나갔다. 그녀의 입술은 짙어졌고 눈가는 더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그날 밤 익숙하던 트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밤 9시 15분, 30분, 10시까지도 트럭은 오지 않았다. 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발끝으로 마당의 자갈을 밟으며 기다리던 언니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다. 트럭이 오지 않는 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방앗간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 내려와 와인을 따랐다. 유리잔 안에서 붉은 빛이 돌았고 그 안에 언니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마치 유리컵 안에 갇힌 사람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방앗간 앞에 불이 났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기름 묻은 마대와 가마니에 불이 붙은 흔적이 뚜렷했다. 다행히 내부까지 번지지는 않았고 창고 쪽에 있던 담요와 의자만 타고 말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방앗간으로 달려갔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누님, 혹시 누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엔 이미 답이 떠올라 있었다. 언니였다. 그날 밤 대문 앞에 앉아있던 그녀. 그녀의 손끝, 그녀의 눈빛. 그 안엔 복수심이 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그를 안았다. 괜찮아요. 담요는 또 사면 되죠. 술이랑 사람만 안 탔으면 됐어요. 그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니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트럭도 남자도 밤도 모두 놓친 여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모든 걸 붙잡고 있는 여자. 그날 저녁 언니가 내 방 문을 열었다. 말없이 들어온 그녀는 내 침대 끝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한참을 피워 물다 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 내 남편도 버릴 거야. 그리고 그 방앗간 남자도. 다 잃게 해줄게. 나 혼자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너는 계속 살아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언니가 잃은 건 남자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어. 난 날 다시 찾고 있었고. 언니는 피식 웃었다. 그 말 참 뻔지르르하다.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여자였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속삭였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언니가 알려줬어. 언니가 그 트럭에 먼저 타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 그 말에 언니는 잠시 멈칫했고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그리고 일어나 문 앞에 섰다. 너 나중에 내가 어떤 여잔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사라졌다. 남편이 사라졌다는 걸 처음 알아챈 건 그의 슬리퍼였다. 현관 옆 늘 놓여있던 슬리퍼 한 짝이 없었다. 이틀 전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방앗간에서 돌아왔을 때도 희미한 TV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지갑도 사라졌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식은 국을 바라봤다. 남편이 사라진 게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가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걸 나조차 믿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사라지면서 내 몸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알 수 없는 고요함이 퍼졌다. 내가 뭘 잃었는지도 뭘 되찾았는지도 모르겠는 기분. 그리고 언니는 웃고 있었다.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으며 그녀는 오래간만에 눈가까지 웃었다. 오랜만이네.
내 남편 없는 아침. 참 조용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물었다. 트럭은? 언니는 물끄러미 나를 보더니 대답했다. 안 와. 이틀째. 연락도 없고 뭐 다 그렇지. 한 남자라고 오래 가는 줄 알았어? 그녀의 말투엔 여유가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숨은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이 사라진 것과 트럭이 사라진 것. 뭔가 이상하게 맞물리고 있었다. 언니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는 말하지 않는 태도로 나를 대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방앗간을 향하지 않았다. 무언가 터질 것 같았다. 분위기가 이상했고 나도 그 안에 휘말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대신 언덕 위에 있는 버려진 버스 정류장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오래된 간판 아래 끊긴 버스 시간표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그저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고 언니는 시끄럽게 살다 잠깐 쉬러 온 거였는데 그런데 그 시끄러움이 내 인생을 다 덮어버렸다. 나는 언니가 탄 트럭을 훔쳐보며 불이 붙었고 언니는 내 남편을 탐하면서 불이 꺼졌다. 우리 둘은 그렇게 엇갈린 불씨를 들고 밤마다 서로를 태웠다. 그리고 이젠 남자도 트럭도 없어졌다. 다음 날 새벽 방앗간 남자가 내 집을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무언가 쥐고 있었다. 그건 낡은 셔츠 한 벌이었다. 내 남편이 입던 셔츠. 그리고 그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 너머에 트럭이 버려져 있었어요. 조수석에 이 셔츠가 있었고 핸들엔 핏자국이 있었어요. 경찰에 말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자 우리에겐 설명할 수 없는 밤이 너무 많아요. 그는 내게 셔츠를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 언니랑 말다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크게 싸우고 그날 밤 트럭이 출발했대요. 그런데 혼자였다네요. 언니는 안 탔대요. 나는 무언가 머릿속을 후벼 파는 느낌을 받았다. 언니가 그를 보냈다는 생각. 아니면 그가 언니를 버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셔츠를 바라보는 내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를 다시 안아주진 못했지만 끝내버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언니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엔 빨간 립스틱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거울엔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화장대 서랍엔 작은 쪽지가 있었다. 나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 너도 아직 식지 않았잖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슬슬 이상하다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방앗간 남자도 나를 볼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고는 뭔가 말할 듯 말 듯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셔츠에 남은 피는 아직도 내 방 옷장 속에 접혀 있었고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 사고였을지도 모른다. 언니가 저지른 일인지 언니가 피한 일인지 나도 이젠 단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트럭은 다시는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고 방앗간의 불도 저절로 꺼지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방앗간 남자가 내게 물었다. 같이 나갈래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그 순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를 다시 뜨겁게 만든 건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내 몸 어딘가엔 아직도 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앉던 마당의 돌, 그녀가 쓰던 담배 냄새, 그리고 매일 밤 골목을 타고 올라오던 트럭의 엔진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밤을 알려줬고, 뜨거움을 알려줬고, 나도 여자라는 걸 다시 알게 해준 사람이었다. 언니가 사라진 건 끝이 아니라 내가 혼자 서게 된 시작이었다.
나는 방앗간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을래요? 나 아직 정리 못한 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말아요. 난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나는 언니의 방에 처음 들어갔다. 조용한 그 방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다. 침대 위엔 늘 정리된 이불과 접혀있는 잠옷,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 우리가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언니 나도 많이 외로웠어. 근데 그걸 언니가 먼저 알아줬어. 나한텐 그게 고마웠어. 비록 우린 같은 남자를 가졌지만 결국 다른 길을 택했지. 근데 나 아직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밤이 돼도 문을 열지 않았고 트럭이 오지 않아도 창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바다를 걸었다. 바닷바람 속엔 언니의 향이 있었고 모래 위엔 언니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은 전단 한 장. 근처 도시의 작은 모텔에서 한 여자가 머무르다 사라졌다는 글이었다.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었지만 그 글귀 하나가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밤에만 움직였고 떠날 때도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떠난 줄 몰랐습니다. 나는 웃음이 났다. 그건 언니였다. 그녀는 또 다른 트럭에 탔고 또 다른 밤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립스틱을 바르고 여전히 남자의 손길을 원하며 여전히 자신을 태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불안하지 않았다. 나는 언니를 닮았고 언니는 나를 불태웠고 그 불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